한일합방 10개월 전인 1909년 10월 중국 하얼빈역. 아침 9시경 일제 수뇌부가 도착했다. 일행 중에는 초대 조선 통감부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 그를 기다렸던 한 사람. 그의 총구는 정확하게 이토 히로부미를 향했다. 한 발. 안중근에ついては犯罪者だよ。두 발. それは無罪だと思うんです。 세 발. 用中国人话讲，几号？ 총알은 명중했다. 그는 대한민국 의군 중장 안중근이었다. 거사가 있은 지 100여 년. 안중근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일본 도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안중근의 총구 앞에 쓰러졌던 이토 히로부미의 묘지. 입구의 비석에는 2등 방문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이 선명하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된 채 철문 사이로 보이는 이토의 묘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일본 제국 헌법의 기초를 마련한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제국 내각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자 조선 통감부의 첫 번째 통감이었다. 그런데 걸려있는 안내문의 문구 하나가 눈에 띈다. 조선의 독립운동가에게 저격을 당했다는 설명이다. 저격을 당한 자의 흔적, 그렇다면 저격한 안중근의 흔적도 남아있을까? 일본 미야기현에 자리한 다이린 지사. 묘지 안에 자리한 이곳은 돌아가신 분들의 제를 지내는 사찰이다.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예불 시간. 그 옆에 2개의 영정이 따로 모셔져 있다. 그중 하나가 안중근 의사의 영정이다. 다이린 지사에서는 1981년부터 안중근 의사의 영정을 모셔놓고 매일 제를 지내고 있다. 日韓の歴史を知る上で安中근先生は大事な人だね。両方千葉さんと安中근先生を追悼するということは大事なことで、これ毎年やらないと継続することが歴史をしっかり知るということの大事な原点ですから、続けなければいけない。しなかったらね、もうみんな忘れてしまいます。 안 의사의 영정이 이곳에 모셔지게 된 것은 지바 도시치와의 인연 때문이다. 지바 도시치는 안 의사가 리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5개월 동안 안 의사를 전담했던 일본 헌병 출신 간수였다. 안중근 의사는 사형 당일 지바에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유목을 써주었다. 지바는 이 유목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고 지난 1979년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에 그의 후손들이 한국에 돌려주었다. 안 의사의 유목은 안 의사를 깊이 존경했던 지바의 평생 좌우명이었다. 그리고 죽은 그의 곁에서도 그를 지키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이것은 안 의사가 군인이던 치바에게 해준 덕담이자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긴 첫 번째 원칙이었다. 이런 인연으로 지바의 고향 미야기현 사람들은 안중근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사담회. 5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모임은 안중근 의사의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이사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본 내에서 안의사의 정신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だから初めに安住軍の話聞いた時はね、とてもこの抵抗を感じたんです。なんで日本の総理がそうなったのに、それをここで強調してするかっていうのがね、本当抵抗を感じたんですけどね。あれやっぱりこの中に入って皆さんのお話聞いたりしているうちに、ああ人間関係っていうのは国でないんだな、国境を越えてこういうふうに韓国も日本も人間関係は同じで、その上の通じるとこがあってこういうふうになったんだなという共感ができたので。 자신의 나라 총리를 죽인 자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안중근은 황해도 회주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날 때 배에 7개의 점이 있었다 해서 응칠이라 불렸다. 천주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 조성녀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진사를 지낸 인물로 안중근은 아버지 서당에서 글을 배웠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집안이었고, 또 이제 할아버지가 무인 출신이고 아버지가 문관, 과거를 봤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안중근 자신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어릴 때 받게 되는데, 교육받는 것은 주로 창, 칼 이렇게 이제 그 무인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익힌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은 한문 공부, 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을 무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또 어떤 정상적인 절차, 고정된 절차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천주교 집안이었다. 안중근 역시 천주교에 귀의해 토마스라는 세리명을 받았다. 그는 빌렘 신부의 미사 집전을 돕는 복사를 하며 불어 수업과 신학문을 접했다. 그가 세계에 눈뜨는 시기였다. 빌렘 신부가 천주교 신부이면서도 또 동시에 알사스 로렌 지방 출신이라는 점이 사실 굉장히 크게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조선의 어떤 사정과 그다음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 알사스 지방의 사정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어쩌면은 빌렘 신부가 안중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했다고 하면 조금 지나친 말이지만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교육으로 깨우쳐 나라를 지키자는 계몽운동이 불붙던 시기, 신학문을 접한 안중근 역시 교육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사무학교를 세우는 한편 황해도의 천주교 계열 학교인 도능이 학교를 인수해 자신도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다. 1907년 전국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 참여해 신문 성금 납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국채보상 기성의 관서 지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군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일제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급기야 국가의 존립 기반인 군대까지 해산시켰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많은 분들이 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안중근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단 떠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장수 한 사람이 이제 자결을 하고 박성환의 자결을 이후에 일종의 한국의 군대가 의병으로 전환이 되죠. 바로 그러니까 무기를 빼앗기고 한 상태였습니다만 무기고를 들어가서 무기를 찾고 시가전을 벌이고 바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전투에서 이기진 못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심을 하게 되었다. 떠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 이곳은 러시아 유일의 부동항으로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향하는 출구다. 때문에 1860년 러시아의 극동 군사기지로 세워진 블라디보스토크는 소련 붕괴 전까지 이방인을 허락하지 않는 도시였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발점이기도 한 이 도시는 우리 한민족과도 인연이 깊다. 1800년대 중반 이 거리는 이미 러시아 속의 한인 거리였다. 당시 이곳의 한인이 55,900여 명. 가난과 폭정을 피해 국경을 넘은 이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 거리는 지금 현재는 포그라니치나 거리입니다. 1864년도부터는 이 거리가 코레이스카 거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산 지역에서 농민들이 거주한 농민들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농민들도 있고 배 타고 한반도에서 배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오시는 분들은 다 이 거리에다가 이 거리에 정착하였고,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난 이들이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떠나온 사람들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조국을 떠난 안 의사가 도착한 곳도 바로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의 코레이스카 거리였다. 당시 한인들은 이 지역을 개청리라고 불렀다. 한인들은 이곳에서 특유의 성실함으로 동토를 개척하며 이곳을 중심으로 연해주 일대에 자리를 잡아갔다. 독립운동가들은 이곳으로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독립운동을 독려하기 위한 신문들을 발행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이 대동공보다. 대동공보사는 연해주 지방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다. 안중근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하고자 했다.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 시기 이제 안 의사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주 지역도 그렇고 러시아 지역도 그렇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결코 많지가 않거든요. 안 의사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혈연단신으로 나타나가지고 독립운동을 합시다, 지원을 해주세요, 군자금을 내주세요 했을 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민들이 누구나 선뜻 이렇게 믿고 내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는 일본 밀정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의사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한국에서 호롤단신으로 이제 러시아로 건너간, 만주로 건너간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집단적인 활동은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안중근은 신문에 기고문을 내고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지방 곳곳을 다니며 연설회를 열었다. 조국을 떠나기 전 강원도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데 가담하고 매국노 척결을 주장한 그는 이곳에서도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하며 의병을 모았다. 그가 꿈꾼 것은 독립전쟁이었다. 그는 3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크라스키노로 거점을 옮겼다. 러시아 크라스키노. 이곳은 한반도와 중국 국경을 지척에 둔 천혜의 요새다. 요 길이 혼춘 가는 길입니다. 네, 이쪽으로 40km 가면 그러면 이제 훈춘, 중국 국경이고, 그리고 저 길이 한반도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70km, 저 만을 둘러싸가지고 가면 70km 가면 이제 한반도까지 가는 길이고, 두만강까지. 도시의 서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두만강. 동북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훈춘. 안중근은 이곳을 중심으로 산맥을 타고 다니며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안중근의 부대는 국경을 넘어 함경북도 홍의동, 신화산, 영산 등에서 일본 수비대와 전투를 벌였다. 그러던 중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처참하게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중근이 반대를 무릅쓰고 전투에서 잡은 일본군 포로들을 석방해 주었는데 이들에게 역습을 당한 것이다.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 여기에 안중근이 포로를 풀어주었던 이유가 적혀있다. 만국공법에 의해 포로는 응당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그 안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그 만민 평등주의와 사회 동포주의를 아주 확실하게 그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시기 이제 이 한국과 서구 열강의 또 국제 열강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일사 스스로가 일본군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국제법에 따라서 일본군 포로들을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중근 부대는 전멸했다. 안중근도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는 한 달이 넘도록 산속을 헤맨 끝에 구사 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처음 돌아왔을 때 그의 몰골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한인 사회에서 그를 반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다시 의병을 일으키려 했지만 실패한 그는 크라스키노로 돌아와 동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인 이가 안중근을 포함해 모두 12명. 이들이 바로 일명 단지동맹이라 불리는 동의단지회다. 이때 안중근은 왼쪽 넷째 손가락 한마디를 끊어 결의를 다졌다. 사라진 마을 자리에는 당시를 기념하는 단지동맹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안중근의 상징이 된 안중근의 손바닥 도장. 그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대한국인이 되고 싶었다. 풍전등화의 조국을 뜨거운 가슴에 품고 목숨을 다해 지켜내고 싶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대동공보사에 3명의 남자가 모였다. 그중 한 명은 안중근이었고 또 한 명은 당시 대동공보사 기자였던 이강. 또 한 명은 안중근과 함께 크라스키노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우덕순이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이들의 뜻은 하나로 모아졌다. 그것은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이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은 안중근이 단지 동맹을 하며 3년 안에 이루고 말겠다고 결심했던 거사였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최재영이 있었다. 러시아 우슬리스크. 이곳에 최재영이 살던 집이 있다. 최재영은 당시 군납으로 돈을 번 한인사회의 재력가였다. 최재형 마지막 살던 집이에요. 바로 1920년도에 여기서 최재형을 일본군들이 체포해서 총살했는데 총살한 장소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재영은 연해주 독립운동계의 대부였다. 당시 재정이 어려웠던 대동공보사 인수는 물론 의병을 조직해 독립운동 자금을 대준 곳도 최재영이었다.
최재영이 안중근의 거사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 하지만 최재영 딸의 증언에 따르면 안중근이 연해주에 있는 동안 최재영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최재영 딸이 쓴 회상기가 있는데요. 그 회상기에 보면은 그 손님이 와서 사격 연습을 늘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격 연습을 한 사람이 나중에 일본의 고관을 쓰러뜨렸다. 안중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무기를 제공한다거나 뭐 자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가지고 최재영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지금부터 1909년 그때로 돌아가 보자. 1909년 10월 21일 거사 닷새 전, 안중근은 우덕순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역에서 기차에 오른다. 이들의 목적지는 중국 하얼빈. 목표는 이토 히로부미 처단이었다. 일행은 중간역인 수이판역에서 18살 유동하와 합류한다. 그는 러시아어 통역을 위해 소개받은 학생이었다. 다음 날, 일행은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일행이 찾은 곳은 하얼빈 삼림가. 당시 하얼빈 한인 회장이었던 김성백의 집이었다. 김성백의 집은 남아있을까? 지금 역사학자들이, 한국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금 추정하는데, 지금 번지수가 28번인데 지금 31번, 28번 요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 주위를 지금 많이 추적하고 있어요. 김성백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다. 대신 번지수는 그대로인데 31번지와 29번지는 표시되어 있지만 28번지는 빠져 있다. 아마도 상점들이 들어서 있는 이쯤 어디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따름이다. 김성백의 집에 짐을 푼 일행은 다음날 하얼빈 중앙대로로 나왔다. 당시 러시아령이었던 하얼빈에는 지금도 러시아 표지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100년 전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리. 당시 조선인들이 많이 살던 서우대로다. 안중근은 이 거리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나서 동흥학교를 찾는다. 러시아 통역요원으로 합류한 18 유동하가 너무 어렸기 때문이다. 그는 동흥학교에서 또 다른 통역원 조도선을 소개받는다. 조도선은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계획을 듣고 거사에 합류하기로 결정한다. 조도선의 합류까지 약속받은 뒤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셋은 중앙대로로 나온다. 이곳에서 셋은 옷을 한 벌씩 사입는다.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이자 마지막 거사를 앞둔 의관 정지였다. 머리 손질도 마쳤다. 그리고 셋은 사진관으로 향했다. 이 사진이 거사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다. 그날 밤 안중근은 거사를 앞둔 심정을 장부가에 담아 우덕순에게 건넸다.
우덕수는 기울어진 국군을 개탄하며 일제를 기필코 사생 결단하겠다는 의지를 거의가에 담아 답했다. 거사 이틀 전, 거사 자금을 빌리기 위해 하얼빈에 남은 유동화를 뺀 나머지 셋이 하얼빈역에서 장춘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른다. 이토 히로부미가 장춘에서 출발한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올 열차는 체가구, 장춘, 관성자, 선양을 지나 다롄까지 오가는 노선이었다. 하지만 일행은 장춘까지 갈 수 없었다. 장춘까지 갈 여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행이 내린 곳은 체가구였다. 체가구역은 지금도 100년 전 옛 모습 그대로다. 체가구역은 열차들이 교차하는 곳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차가 이곳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다. 일행은 체가구에서의 거사가 가능할지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체가구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태우고 올 특별 열차가 이미 장춘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열차가 26일 날 돌아온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큰 수확이었다. 이것은 곧 체가구역에서 특별 열차가 정차하고 이토가 내릴 경우 이곳에서도 거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세 사람은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거사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가구와 하얼빈 두 곳 모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려야 했다. 당시 여관이었던 역사 지하.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낸 일행은 거사 전날 역사 앞에서 헤어진다. 우덕순과 조도선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릴 경우를 대비해 체가구역에 남기로 한 것이다. 안중근은 홀로 기차에 올라 하얼빈으로 돌아왔다. (1909년 10월 26일) 거사 당일, 안중근은 하얼빈 공원에 들러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그 아침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오전 9시, 이토 히로부미를 실은 열차가 도착했다. 그리고 얼마 뒤 러시아 제정 대신 코쿠프체프와 회담을 마친 이토가 하차했다. 나는 동정을 엿보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어느 시간에 저격하는 것이 좋을까 하며 미처 결정을 내리지 못할 즈음 일행이 기차에서 내려오니 의장대가 경례하고 군악 소리가 울리며 귀를 때렸다. 곧이어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 역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분한 생각이 용수숨치고 3000길 업화가 머릿속에 치솟아 올랐다. 명사수 안중근의 총알은 이토 히로부미에 명중했다. 끝을 십자로 잘라 준비한 브라우니 권총의 총알 3발이 이토의 가슴과 배에 명중한 것이다. 나머지 3발은 수행비서관과 하얼빈 주재 일본 제국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를 맞추었다. 这些事情发生以后，中国人一些著名的学者也给予了积极的评价。从当时的梁启超，到后来的民主主义革命的先行者孙中山先生，以及
到新中国成立以后，中华人民共和国的政府总理周恩来先生对安重根击毙伊藤博文这件事都给予了 서양 사회에도 큰 그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사의 의거가 전 세계 보도가 되고 이제 그럼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침략해 들어왔고 동양 침략을 어떻게 이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의사가 전 세계에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성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고발하는 그리고 경종을 울리는 이런 역할을 이제 안 의사가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격 직후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레야 우라, 즉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그 자리에서 러시아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된 그가 처음 이송된 곳은 러시아 헌병대였다. 이곳이 옛날 러시아 헌병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 안중근 의사가 체포돼서 여기서 뭐 첫 취조받은 데가 여기예요. 바로 잡혀서 이쪽으로 오신 예, 거죠? 바로 여기. 당시 하얼빈은 러시아 관할이었다.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러시아 헌병대로 이송된 것이다. 안중근은 이곳에서 60페이지에 이르는 조사서가 작성되는 취조를 받았다. 이것이 거사 직후 찍은 사진이다. 러시아 외무부 자체가 이 사건을 일본과의 그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전담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의 패배가 좀 굉장히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배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영토의 할양이라든가 뭐 이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일본하고 또 마찰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안중근 의사를 확보하지 않으려는 어떤 상층부의 의도가 그 국경재판소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일본 영사관으로 신병이 인도되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헌병대에서의 조사는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러시아령에서의 재판을 준비하던 조력자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졌다. 安重軍の要求はですね、自分の行動はその国際法に基づいてその戦争してるんだから、日本の刑法ではなくて国際法で裁いてもらいたいって言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日本刑法ではなくて国際法上の犯罪かどうかをですね、改めて審議する必要があったんですよ。 안중근은 이곳에서 미조부치 검찰관의 신문을 받으며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당당하게 밝힌다. (11월 3일) 안중근은 다시 중국 류순으로 이송되었다. 류순은 중국 땅이면서도 러시아와 일본이 번갈아 점령해온 군사 요충지였다. 안중근이 이송될 당시에는 일본 점령지로 관동 도독부까지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안중근에게 류순은 동양 평화를 실현할 특별한 장소였다. 因此他在旅顺狱中做和平思想勾画的时候，他提出请日本政府把旅顺和大连归还给中国政府，这样呢，把大连作为国际和平会议的中心，把大连做成国际贸易发展的中心，在旅顺 成立中日韩3国青年禁卫军，组成一支维护东北亚和平力量的重要基地。说基于这一点来讲，安重根对旅顺
是有着深刻的了解，以及有着一种特殊的情怀。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 수감되었다. 원래 러시아 감옥이었던 리순 감옥은 일본 감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2,000명을 동시에 수감할 수 있는 리순 감옥에는 중국인, 한국인을 비롯해 7개 나라 국민이 수감되어 있었다. 안 의사는 일본의 국사범으로 분류돼 독방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12번에 걸친 신문을 받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때문에 일본 형법으로 재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이랬다. もう一つはですね、安重軍が裁判でこう主張していたことは何かというと、その自分は戦争してたっていうんですね。義軍として義軍の参謀中将だったって主張していて、それがですね決して嘘ではなくて、それまでの義軍活動のその延長なんですね。でそれが分かって、それじゃあですねその日本のねが伊藤博文戦闘に韓国でやってたことは何だったんだろうと。でそれも戦争だったんじゃないかと。そうするとその戦争でですね侵略されたね人たちがその自衛するというのはですね、これ当然のことですから、これはそのテロでも犯罪でもないと。 그는 취조를 받는 내내 또 한 가지를 설파했다. 바로 동양평화론이다. 그가 말하는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이 침략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전제로 하는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중근의 당당함과 논리 정연함은 취조하는 검사와 간수조차 감화시켰다. 감옥 측은 안중근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었다. 감옥 측의 배려로 자신의 자서전도 저술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안흥칠 역사다. 그는 이런 고마움을 유묵을 써서 선물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렇게 쓴 유묵이 많게는 200여 점.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는 유묵뿐만 아니라 지바 도시치에게 주었던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유묵도 이때 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재판 시작도 전에 일본 본국에서 극형에 처하라는 지령이 내려온 것이다. 最初から安重が死刑にしなさいと、裁判もきちっと出る前にですね、そういう指令を出した。つまり安重君という人の凄さ、あるいは彼の影響力が日本にも韓国にも東アジアにも及ぶのをですね、日本政府が実は一番恐れたわけですね。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신문은 거칠어졌고 러시아, 중국 등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던 얘기도 달라졌다. 결국 안중근에게는 일본인 관선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재판은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다. 안중근의 재판은 이곳에서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총 6번이 열렸다. 여기가 지방법원 이제 법정인데 원래 안중근 이사님이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방청객이 많아서 이천 고등법원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안중근의 재판은 세간이 주목하는 관심사였다. 재판정을 더 넓은 고등법원으로 옮겼지만 방청석은 늘 만원짜리였다. 이것이 당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안중근 공판 방청권이다. 여기 계단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방청객 계단, 하나는 죄수 계단입니다. 안중근 이사님이 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안중근은 이 계단을 올라 재판정으로 향했다. 재판정의 피고인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거사를 도모했던 일행은 모두 잡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체가구역에 남았던 우덕순과 조도선은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안중근의 거사 직후 러시아 공안에게 잡혔다. 재판은 안중근이 요구한 만국공법이 아닌 일본 형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안중근은 당당했다. 그는 조선의 국모를 죽인 이토는 무죄인데 국가의 원수를 죽인 자신은 왜 유죄냐며 일본법의 모순까지 들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당시 일본은 파렴치범에게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사상범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풍토였다. 때문에 일제는 굳이 재판을 리순에서 진행했다. 그리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안중근에 대한 사형 선고는 서방 세계에까지 알려져 이슈가 되었고 안중근의 손을 들어주었다.でそれでところがね、その当時の国際法を見ますと、一般の人もね、義軍として戦争できる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でそうするとね、安順軍が義軍参謀中将ということで日本人を殺したというのはですね、戦闘行為になるんですね。でそうするとお互いにですね、それは殺人罪にはならない。でこの軍事行動の一環として伊藤を撃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よ。そうだとするとそれが国際法に違反してい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問題になる。だけど刑法の罪じゃないんですよ、法律上は。でそこで、私はそういうのは正当防衛で無罪に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ね。 안중근은 항소하지 않았다. 대신 옥중에서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취조받을 때나 재판정에서 해오던 얘기들을 집대성하는 책이었다. 열강들의 식민지 경쟁이 한창이던 시절,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론을 이 책에 담고자 했다. 미순 지역에다가 일종의 삼국의 공동의 기구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어떤 같이 훈련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또 서로 간의 외국어를 익혀서 상호 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공동의 화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동아시아에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상호 이해의 바탕을 둬서 상호 이해의 바탕을 둔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아시아 다른 지역까지도 하나의 조직체로 만들 수 있다. 안중근은 어디서 동양 평화론의 영감을 얻었을까? 전문가들은 영구 평화론을 썼던 칸트의 영향이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カントという人がいて、永遠平和論というこういう本を書いてというような紹介はおそらく東アジアの漢字文化圏の人たちのある知識人の間ではある種共有された知識でもあった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私は念頭に置いて、可能性が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た。共通の通貨を作ったり、そういう国家連合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作っていかないとやっぱり平和っていうものは実現できませんよという点について2人は共通しています。ですから安順軍もそういう流れとの関係は否定できません。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 완성을 위해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동양 평화론을 완성할 수 없었다. 사형 집행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목숨이 경각이 나더라.
칼이든 총이든 당당히 받아라. 위험이 밤새 내 수위 지으며 그는 어머니가 만든 수의를 입고 마지막 사진을 찍었다. 그의 유언은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조국에 묻어달라는 것이었다.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 안중근 의사는 미조부치 검찰관과 구리아라 감옥장이 보는 가운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박물관으로 복원된 리순 감옥. 이곳 부설연구소에 한국인이 있다. 김월배 교수다. 그는 안중근의 흔적을 찾아 10년 전 중국에 왔다. 여기 바로 이 지역이 뭐냐면 1945년 그 8월 15일 날 마지막 그 감옥소장에서 그 타고지로가 8월 15일, 16일, 17일 동안 여순 감옥에 있는 전체 그 사형 관련된 자료를 전부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이 부분이. 김 교수의 목표는 안중근의 유해를 찾는 것이다. 하얼빈에서 7년, 이곳 리순에서 3년. 어쩌면 38년 동안 리순 감옥에서 일했던 동료가 내놓은 이 80년 전 리순 감옥 설계도에 해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监狱呢有3个墓地，在这周围，这还有个墓地，这就在这儿，在监狱的北墙外的这一块，这个完了以后是说还有一个墓地，就是在监狱的东北角的这一块。 첫 번째 후보지는 감옥을 기준으로 서북 쪽 야산이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곳을 지난 2008년 한중 합작으로 발굴했었다. 발굴했던 장소가 바로 이쯤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안중근의 유해는 나오지 않았다. 반부충은 그 다음 유력한 곳으로 감옥을 중심으로 동북쪽에 위치한 야산을 꼽는다.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아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산. 이곳에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리순 감옥이 운영될 당시 감옥 묘지였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1910年 监狱这个新闻要览就记载，一个外国人在监狱绞刑埋在监狱墓地，就是第一个就是安中根，他写的是外国人，他说外国人就是个朝鲜人，叫安中根，就是埋在这。 실제로 이곳이 감옥 묘지였다는 사실은 공사를 하면서 나온 죄수들의 관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죄수들이 죽으면 일반 관 대신 통관이라 불리는 나무통에 넣어 묻었다. 하지만 당시 안중근의 사형 집행 상황을 기록한 통역인 손오키의 글을 보면 안중근의 유해를 감옥소에서 특별히 만든 침관, 즉 네모난 관에 넣어 묻었다고 되어 있다. 그 침관이 묻힌 곳은 아마도 이 야산 어딘가일 것이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어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있다는 김월배 교수. 그는 안중근의 유해를 조국에 안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다.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우리 모두 다 사랑합니다. 평화를 사랑을 하셨던 이 안중근의 유언을 드리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평화주의자의 유언을 드리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살신성인하신 사람들을 반드시 국가가 찾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국가가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국민과 책임 있는 국가의 역할 차원에서 안중근사위원회는 반드시 찾아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11월 일본 교토. 안중근 의사를 연구하는 한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뜻있는 행사가 열렸다. 모인 이들은 역사학자는 물론 변호사,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다. 이번 행사는 안중근 동양평화론과 한일 역사인식의 국경을 넘어서라는 주제 아래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안중근の伊藤博文射殺を暗殺あるいはテロと規定する大多数の日本国民政府は考えには、かつてイギリスからの独立運動を指導したマハトマ・ガンジーが黒人解放運動を行ったネルソン・マンデラ、こういった人々が当時の政府やそれを支持する国民によってテロリストと呼ばれていた事実を思い出していただきたいのです。安重君が日本社会で注目を集めたのはやっぱり菅官房長官がテロリストと呼び、そして中国で安重君の記念館が設立をされたと。でしたがって一人の人間に対する解釈は全く両極端なわけですね。それが今日本、韓国、そして中国が直面している現実であります。でその分は日本の人たちもですね、また中国、韓国の人たちも安重君を通して私たちの三国における関係性と、また東アジアの地域の平和と安全に向けて考えるいいチャンスだと思ってこういう会議を開きました。 이번 행사에서는 안중근 의사와 관련해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었다. 그 중에서도 안중근이 옥중에서 쓴 독립이라는 유목의 진품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日本社会が日本近代の歴史を内省する、もう一回内側から振り返る、その機会として、そのシンボルとして非常に重要な存在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攻防といいますか、そこのやり取りですよね。これはやはりしっかり解明してですね、もう一回安重軍裁判って何だったのか、安重軍の東洋平和論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非常に普遍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ので、それをやはり世界的に解明した事実を共有して記憶することが大切であると思います。 그는 교육이 조국 독립의 전제 조건임을 앞서 깨달은 선각자였다. 그리고 일제의 야심이 조선의 국권 침탈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무장 투쟁에 나선 행동가였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를 향한 그의 총구는 단지 일제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목숨 바쳐 얻고자 했던 것은 대한 독립, 나아가 세계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였다. 잦은 조국에 푸른 하늘 새되어 다시 만나